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8장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회계의 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4번째 강의에서는 위험회피 회계 중 공정가치 위험회피라는 걸 배웠죠.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었고요. 위험회피 수단이 있었을 때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페어밸류 변동을 아예 인식 안 하거나 인식하더라도 OCI로 인식하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양자의 회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위험회피 회계라는 특별한 회계를 적용한다면 무조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를 인식하고요. 인식 안 하는 거, OCI로 인식하는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인식하여 PL로, 즉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서 이쪽의 평가 이익 손실, 이쪽의 평가 손실 이익과 상계를 시키는 회계 처리를 했던 겁니다. 오늘 5번째 강의는 위험회피 회계 중 현금으로 위험회피를 배우는데요. 현금으로 위험회피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정가치 위험회피하고 어느 측면에서 다른지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으로 위험회피란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공정가치 위험회피랑 같은 서술인데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여기까지 갔죠? 또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 지난 시간에 했던 공정가치 위험회피에서는 확정계약이라는 걸로 바꿔놨었죠. 요거에 공정가치 변동이 아니라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입니다.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현금흐름 위험회피입니다. 여기도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인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자라는 것인데요. 그림 7번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그림이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에서도 있었죠. 자, 먼저 위에를 보시면은요, 이쪽이 위험회피 대상 항목, 이쪽이 위험회피 수단인데요. 위험회피 수단은 공정가치 변동을 PL로 인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왼쪽 그림 왼쪽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불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흔히 현금으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는 게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큰 예상거래인데요. 예상거래, 한 달 뒤에 메인 매출이 있을 거래, 혹은 석 달 뒤에 메인 매출 거래가 있을 거래요. 그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방법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부기록 분개를 한다는 거는 과거에 거래가 발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막연하게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발생할 거래를 분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요, 변동금리 채무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변동금리 차입금, 변동금리 대여금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 수치, 현금 지급액이 변동할 것 같아. 그래서 위험회피 수단으로 이자율 수합을 연계시키는 것이 흔한 일인데요. 문제는 변동금리 채무상품은 분자의 현금흐름, 분모의 어떤 할인율, 분자도 바뀌고 분모도 바뀔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따라서 전체 채무상품의 페어밸류, 즉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현금흐름은 변동 현금흐름입니다. 변하지는 않죠. 따라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할래야 인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에서는 이쪽을 어떤 식으로든 공정가치 측정을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특별한 회계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을 뭐 다른 특별한 회계를 적용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이번에는 오른쪽 위험회피 수단을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을 하되 OCI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기손익을 인식 안 했죠. 여기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OCI로 인식하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불일치, 즉 회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OCI로 인식했던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나중에 전부 어쨌거나 사라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한 가지 위험회피 수단
위험과 관련한 공정가치 변동을 100% OCI로 분류하는 건 아니고요.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OCI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당기손익입니다. 드디어 이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가 저 앞부분 파생상품 회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파생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말이 있었죠. 다만 현금으로 위험회피에 지정된 위험회피 수단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익, 즉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OCI,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그때 저 뒤에 가서 설명할 테니 그때 가서 이해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지금부터 이제 보자는 거죠.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것만 OCI입니다. 무조건 OCI가 아니라 비효과적인 부분까지 OCI로 묶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요. 자, 다음과 1과 2 중 적은 금액을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이죠. 요거랑 위험회피 개시 이후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즉 현재가치, 현금 흐름이 변동하니까요. 현재가치 변동 누계액. 이게 만약에 100인데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 누계액이 120이야. 물론 부호는 반대겠죠. 이건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건 플러스가 될 텐데요. 그러면 100 정도만 커버하면 되는데 120이나 지금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초과분 20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게 1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 비효과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건데요. 갑회사는 미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1년도 초에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을 해요.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1분기 말, 2분기 말 현재 예상 현금흐름 변동 누계 이게 위험회피 대상 아닙니까? 대상 항목. 파생상품 평가손익 누계 이게 수단입니다. 대상 항목은 현금흐름은 변동이 되지만 공정가치 평가를 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내부로 두고 평가손익을 장부에 인식하되 이걸 OCI로 하자라는 건데 무조건 다 OCI가 아니라 현금흐름 변동 누계액을 커버할 정도만 OCI고 과도하게 커버하는 건 비효과적이라고 보고 당기손익으로 한다라는 것이었죠. 1년도 1분기 말, 2분기 말 이제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예상거래 현금흐름 변동 누계액은 3천만큼 현금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파생상품에서 평가이익 3,500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생상품 자산 3,500, 평가이익 3,500인데 전체 3,500을 OCI로 하지 않고 3,000까지만 OCI입니다. 이때 IFRS에서는 OCI의 계정 명칭을 현금흐름 위험회피 적립금이라고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이 계정을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버한 부분, 이게 파생상품 평가이익, PL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버한 부분까지 OCI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초과 부분은 당기손익입니다. 앞으로 가봅니다. 2분기 말에 가보니까 예상 현금흐름 변동 누계액의 현재 가치는 8천이래요. 8천만큼 캐시플로우가 확 떨어졌는데 파생상품 평가이익 누계액은 8,100이랍니다. 그러면 100만큼 오버 해지가 됐죠? 즉 과도하게 위험회피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500만큼 오버 해지가 됐고요. 요거를 PL로 했었잖아요. 인식을 했었잖아요. 100만큼 전체 이게 지금 1분기 말인데 2분기 말 누적액이잖아요. 누적적으로 봤을 때 PL은 100만 평가 이익이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 OCI로 인식되는 잔액은 8천이어야 되잖아요. 작년이 아니고 1분기 말에 3천을 인식했죠. 따라서 위험회피 적립금 5천을 더 인식하고요. 이미 인식했던 평가 이익 중에 400만큼은 죽었어야 됩니다. 400만큼을 순액으로 봤을 때 100만큼 이익이 잡혀야 되니까 400만큼 평가 손실입니다. 파생상품 자산은 4,600이 잡히는데요. 자, 2분기 말에 4,600 파생상품 자산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1분기 말에 3,500, 4,600 하면은 8,100만큼 파생상품 자산이죠. 파생상품 자산 8,100이 됐잖아요. 다만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일부는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 자, 기타 포괄손익 다시 볼까요? 1분기 말에 3천, 2분기 말에 5천에서 8천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누적적으로 볼 때 이익이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분기 말에 이익 500, 2분기에 손실 400 하니까 이익 100이 잡히게 됩니다. 누적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2분기 말 현재 파생상품 평가를 했는데 이익 누계액이 8,100이 아니라 7,800이라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7,800이면 앞서 예상거래 현금 흐름 변동 누계가 지금 8,000 아닙니까? 마이너스 8,000. 그런데 7,800의 이익이니까 7,800 전체가 다 OCI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적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지난 1년도 1기 말에 3,000만큼 OCI를 잡아놨죠? 7,800이 다 잡혀야 되니까 4,800만큼 잡히고요. 당기손익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2개월, 2분기 누적적으로 봤을 때 8,000만큼 커버해야 되는데 7,800분이 안 되니까 지금 언더헤지 개념인데요. 전체를 다 OCI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1분기 말에 이익을 500 잡은 게 있으니까 500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봤을 때 당기손익은 하나도 안 잡히고요. 파생상품 자산 4,300이 잡히게끔 하는 거죠. 1분기 말에 파생상품 자산은 분기를 보면 3,500만큼 자산을 인식했죠. 4,300 인식하면은 7,800이 되죠.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재 714페이지를 보면은 OCI로 인식했던 이 현금으로 위험회피 적립금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라는 건데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을 해. 그때는 위험회피 적립금을 제거하고 최초 자산부채 최초 인식금액에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회계 처리를 볼 거고요. 또는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위험회피 적립금을 제거하고 자산부채 최초 원가 그 밖에 장부금액에다가 모두 재분류를 조정을 하는 건데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아니죠. 상기 이외의 경우인데요. 상기 이외라면은 비금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금융자산 금융부채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위험회피 대상인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 혹은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익을 인식할 때 외화 이 현금으로 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715페이지 맨 윗줄을 한번 교재를 보면은 현금으로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중 OCI로 인식한 금액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이 OCI도 당기손익으로 대체를 해줘야 맞물릴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금방 되죠? 위험회피 대상인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OCI도 PL로 대체하라 라는 건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즉 관련 자산, 부채, 비화폐성이니까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나 유용자산 등등인데요. 이 재고자산, 유용자산 등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재고자산이 팔렸을 때 혹은 유용자산이 사용되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인데 그때마다 매출원가나 감가상각비에 대응하여 OCI를 PL로 대체하기가 너무 귀찮다는 거죠. 따라서 아예 그 자산의 장부금액에다가 확 뿌려버리면 매출원가나 감가상각비에 후속적으로 인식할 때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좀 편리한 방법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현금으로 위험회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현금 흐름이 유입이 적거나 유출이 많아지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이걸 해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파생상품에서는 평가 이익이 나올 겁니다. 즉 현금으로 위험회피 적립금은 이익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OCI 마이너스야. 그리고 그 마이너스 금액의 전부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면은 한 방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하라는 겁니다. 교재 716페이지부터 몇 가지 현금으로 위험회피 사례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출거래입니다.
아마 석 달 뒤에 6개월 뒤에 매출할 것 같아. 그런데 가격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죠. 예상 매출 거래에 대해서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예상 매출 거래에 대해서 위험회피 수단, 보통 위험회피 수단은 선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가격이 떨어질 거를 우려하여 미리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위험회피 수단입니다. 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회계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 위험회피 수단이 있는데 위험회피 수단은 PL 인식이 가능한데 이쪽은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현금으로 위험회피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PL이 아니라 OCI로 하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불일치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하자. 이 기타 포괄손익은 언젠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사라지느냐면 예상거래에서 매출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하면 됩니다. 예조건을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위험회피 예상 매출거래인데요. 갑회사만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은 2년도 3월 말에 재련한 알루미늄 1000톤을 제조원가는 1000원이라는데요.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크대요. 근데 혹시 미래의 판매 가격이 다운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팔아버리는 겁니다. 재련한 알루미늄 1000톤을 톤당 1,500원에 미리 확 팔아버렸어요. 계약 기간은 1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고요. 여기 현물 가격, 선물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선물 가격이 계약일에 6개월 후 인도물의 가격, 선물 가격이 1,500이니까 1,500으로 계약한 걸로 보면 되겠죠. 물음 1번은 1년도 10월 1일, 12월 31일, 다음 년도 3월 31일 회계 처리를 모두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10월 1일에 계약 체결일에는 회계 처리가 없고요. 12월 31일인데요. 알루미늄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을 계산해 봅니다. 현물 가격이 1,510원에서 기말에 1,405원으로 다운이 되죠. 따라서 10만 5천만큼 현금 유입이 적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요거만큼이 알루미늄 공정가치의 변동 누계 캐시플로우 하락에 따른 어떤 손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선물 가격이 1,500에서 1,400으로 내려가니까 선매도 계약에서 가격이 내려가니 평가이익 아닙니까? 평가이익 OCI로 가야 되는데 혹시 오버된 금액이 있는가? 10만 5천보다는 적잖아요. 모두 위험회피 효과적으로 보고 전부 OCI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파생상품 자산. 지금 알루미늄 공정가치는 떨어질 거는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손익을 인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미래 매출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루미늄 공정가치 변동의 누계액을 보면은요. 1250원이 3월 31일 현물 가격입니다. 당초 현물 가격 6개월 전에는 1510원이었기 때문에 전체 26만원의 캐시플로우 다운이 있었습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요. 처음에 선물 가격 1,500원으로 계약은 했는데 결국 1,250원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25만원만큼 선매도 계약에 대해서 평가이익을 인식을 하는데 이게 모두 OCI가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26만원보다 적으니까. 그런데 전년도 말에 이미 10만원만큼 OCI를 인식을 했죠. 최종 25만원이어야 되니까 15만원만큼 OCI를 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파생상품에서 25만원만큼 이익을 얻었으니까 파생상품 자산 인식했던 거 전부 죽이면서 현금이 들어옵니다. 한편 OCI는 누계액이 25만원인데요. 매출을 인식할 때 매출 인식했죠. 12만 5천. 이때 함께 당기손익으로 대체한다, 재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OCI를 PL로 대체를 하고요. 매출원가 분계를 합니다. 결국은 매출은 125만이겠으나 전체 수익 금액은 평가이익까지 포함하면 150만 원이죠. 통치 목표가 달성이 된 거죠. 나는 톤당 1,500원에 팔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현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든 회사가 인식한 금액이 150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음 2로 가봅니다. 위 현물 가격 자료에서 2년도 말 현물 가격이 1,405원이 아니라 1,430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일에 현물 가격이 1,510원인데 연도 말 1,430원이면 캐시플로우 다운이 될 것으로 보는 현재가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손실이 80인데요. 8만인데요. 평가이익이
파생상품 평가이익 10만원, 8만원을 2만만큼 오버하잖아요. 즉 과도한 해지가 있었죠. 8만만큼만 OCI, 나머지를 PL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누계액으로 보면 누계액은 이제 똑같지 않습니까? 25만원 평가이익은 누적액으로 봤을 때 전부 효과적이죠. 전년도 말에 OCI로 인식했던 금액이 8만이니까 25만원에서 8만을 뺀 17만원만큼 OCI로 잡히고요. 전년도 말에 2만원만큼 이익을 잡았지만 누적액으로 본다면 손익은 0이잖아요. 따라서 손실을 파생상품 평가 손실 잡히고 파생상품 자산, 결국 파생상품 자산 25만원만큼 결제가 되면서 현금 들어오고 이후의 회계 처리는 물음일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상 매입거래의 현금 흐름 변동인데요. 언제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뭘 살 거야.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캐시플로우가 더 많아질 것 같잖아요. 미리 사는 거죠, 이번에는. 이때 예상 매입 거래에 대해서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역시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죠. 따라서 편법으로 위험회피 수단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OCI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만 OCI로 인식을 하죠. 한편 이 OCI로 인식한 금액은 궁극적으로 예상거래에서 매입한 자산의 최초 인식금액에다가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7번 봅니다. 갑회사는 구리를 재련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2년도 3월 31일에 구리 1000톤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대요. 즉 원재료 매입 가능성이 높은데 구리의 예상 매입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이 국제 시세가 계속 높아지는가 보죠. 그래서 회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계약 기간은 1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말일이고요. 1000톤을 톤당 1000원에 미리 선매수한 겁니다. 가격을 보니 선물 가격 1000원이라는 것이 지금 계약 시점인데요. 시장에서 형성된 톤당 가격이고요. 현물 가격은 980인데 선물 가격이 지금 높으니까 시장에서 오를 거를 예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오르고 있었고요. 막판에 1070으로 끝이 납니다. 물음은 1년도 10월 1일, 12월 말일, 다음 년도 3월 31일 회계처리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10월 1일에는 회계처리 없고요. 12월 말일이 됩니다. 구리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즉 현금흐름 변동인데요. 980원에서 석 달 뒤에 1040원으로 가격이 뛰죠. 따라서 6만만큼 구리 매입하느라고 돈이 더 나갈 것 같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만. 그런데 선매수 계약을 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선매수 계약 선물 가격은 당초 계약 가격 1000원인데 1050원, 50원만큼 뛰었어요. 그래서 5만원만큼 평가 이익입니다. 이게 모두 OCI일까? OCI이죠. 왜냐하면 6만을 초과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OCI로 잡고 파생상품 자산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3월 31일이 됩니다. 전체 구리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은 당초 현물 가격은 980원인데 1070원으로 끝나잖아요. 따라서 톤당 90원, 즉 9만원의 캐시 아웃플로우가 더 나가는 걸로. 그래서 여기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미리 선매수 계약을 체결을 했죠. 선도 계약에서 70원만큼 가격이 올랐잖아요. 따라서 매수 계약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평가 이익 아닙니까? 역시 평가 이익이 9만원보다는 적기 때문에 모두 다 OCI 인식이 가능하죠. 누계액이 7만입니다. 전년도 말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5만만큼 OCI를 인식했으니 지금 3월 달에는 2만만 더 인식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파생상품 자산 드디어 이제 결제되면서 차액만큼 돈 받고요. 원재료 매입 계약을 이행해야죠. 원재료를 매입해야죠. 이때 현물 가격 1070원만큼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위험의 피적립금이 모두 7만이 있었죠. 그거를 여기서 죽이면서 원재료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에 반영한다. 따라서 원재료의 최초 인식 금액은 당초 계약했던 톤당 1000원, 100만원으로 인식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입니다. 변동이자 지급조건 금융부채 현금흐름 변동 위험회피입니다. 금융부채인데 변동이자 지급 조건이라면은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
이거를 좀 픽스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이자율 수합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변동이자 수치, 고정이자 지급 조건의 이자율 수합하고 변동이자 지급 사채랑 연계를 시키면 변동이자 지급과 변동이자 수치가 네팅이 되고요. 고정이자 지급으로만 남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변동이자 조건의 부채가 고정이자 지급 부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는 픽스돼 버리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현금으로는 변동에 대한 위험이 노출이 되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페어밸류 헤지에서는 변동이자가 아니라 고정이자 지급 조건의 금융상품 아닙니까? 금리 변동에 따라서 해당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고정이자 수치 혹은 고정이자 지급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율 수합, 고정이자, 변동이자. 여기가 만약에 고정이자 수치라면은 고정이자 지급, 변동이자 수치 조건에 이자율 수합하고 연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고정 죽고 변동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캐시플로우도 바뀌지만 할인율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현금으로 위험회피입니다. 사례로 가보자고요. 예제 8번입니다. 갑회사는 만기가 3년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액면 100만원짜리 채무상품을 변동이자랍니다. 발행을 한 거예요. 사채 발행. 채무상품의 변동이자율은 리보의 2% 신용 스프레드를 가산해서 결정이 됐고요. 발행 시의 리보는 4%래요. 그러니까 발행 첫 해년도에는 6%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 보죠. 리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자를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은 채무상품 이자 지급 현금으로는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기 3년 고정이자 4%를 지급하고 리보를 수취하는 이자율 수합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이자 정산은 매년 말이고요. 나는 이거 그냥 4%만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자, 처음에 리보는 1년도 초에 4%래요. 여기에 가산금리 2%를 더해서 6%로 처음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자율 수합 공정가치가 없대는데 잠시 후에 이 금액을 계산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6.5로 오르고요. 뭐 0.5%포인트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는 일단 플러스인데요. 자, 이자율 수합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보다시피 고정이자 지급, 변동이자 수취 아닙니까?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이게 캐시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이자를 수취하는 겁니다. 이 이자율 수합이. 그런데 당초보다 지금 이자가 높아졌으면은 고정이자는 픽스가 됐는데 변동이자를 수취하는 거니까 이게 더 높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지급하는 것보다 수취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자율 수합의 평가 이익이 이 평가 이익이 나오는 이유가 지급하는 고정이자보다 수취하는 변동이자가 더 크기 때문이죠. 지금 보다시피 오랐잖아요. 이렇게 6%로. 계산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자율 수합하고는 변동하고 고정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자율 수합 공정가치를 한번 보는데요. 차입금 이자는 변동금리 조건입니다. 처음에 1년도에 6%였죠? 그 다음에 리보가 6.5였으니까 2% 가산해서 8.5, 3년도에는 리보가 6이었는데 2% 가산해서 8%입니다. 즉 리보는 4%, 6.5, 6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따라서 차입금 이자 지급은 6만, 8만 5천, 8만 이렇게 들쭉날쭉한데요. 수합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4%는 지급하기로 했죠. 주머니에서 4만 원씩 나갑니다. 받는 건 리보를 수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았죠. 4%.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6.5가 됐으니까 2만 5천만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만, 2만만큼 더 받죠. 1년도 말 수합계약은 바로 요거 아닙니까? 2만 5천을 더 받을 것 같아 계속. 그거를 그때 현행이자율 8.5%로 디스카운팅 하면은 44277 44277이 요거예요. 평가이익. 한편 2년도 말 수합계약의 공정가치 미래 현금으로는 2만 한 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8% 디스카운트 하면은 18519 지난 시간에 했던 페어밸류 해지에서의 이자율 수합 공정가치 계산하고 유사하죠. 이때 앞에서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를 계산했듯이
이 차입금의 공정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래요. 지금 1년도 말 페어밸류는 그럼 얼마인가? 자, 보세요. 1년도 말에 미래의 현금 흐름은 85,000, 그 다음에 2년 뒤에 가서 108만 5천의 현금 흐름이 나갈 것 같잖아요. 이거를 디스카운팅 8.5%로 하면은 1.085, 1.085의 제곱 하면은 이거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라고. 변동이 되지 않잖아요. 앞서 페어밸류 해지에서는 이게 변동이 됐잖아요. 채무증권이 고정이자이기 때문에.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럼 페어밸류가 얼마인가? 미래 현금 흐름은 102만이 되는데 102만이 아니죠. 108만이지. 이자가 8만 원 나갈 것 같으니까요. 원금 100만 원에. 근데 할인율은 1.08, 8%니까 역시 1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다시피 변동금리 채무 상품은 페어밸류가 변동이 안 되죠. 현금으로만 바뀌어도.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율 수업의 공정가치의 평가손익을 편법으로 당기손익이 아닌 OCI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44277, 18519 요거에 대한 유효매피 적립금 변동을 한번 보자고요. 자, 1년도 말에 44277만큼 잡아놓죠? 44277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다시 보세요. 25,000, 25,000을 8.5%로 디스카운팅한 현재 가치입니다. 따라서 유효자율법 증액을 해야죠. 44277에 8.5% 하면은 1년도 말 장부금액 조정이 들어가는데 그때 X 2년도에 25,000만큼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지. 그래서 23041입니다. 23041. 그런데 요 8%로 바꾼 1년도 말 혹은 3년도 초금액이 18519죠? 18519가 되게끔 여기서 추가로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변동금리 조정에 대한 부분이 4,522만큼. 이거 끼워놓고 숫자입니다. 4,522는. 다시 18519에 유효자율법 8%에서 증액하지만 그 다음에 2만 원만큼 돈을 이자 비용 지급액하고 상계를 해버리면 딱 0이 돼버립니다. 요거를 분기할 때 반영하자라는 거죠. 자, 1년도 초에 차입을 합니다. 100만 원. 차입금이자 1년도에 변동이자 6만입니다. 이자율 수합 평가 44277인데 모두 OCI입니다. 이자율 수합의 경우에 금리 변동에 따른 고정이자 지급, 변동이자 수치, 그 차익의 현재 가치인데요. 요거랑 차입금의 이자 지급의 현재 가치 변동하고 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똑같기 때문에 정확히 상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4277 유효매피 효과적이니 OCI로 인식을 하는 거죠. 2년도 말 장기 차입금은 변동금리 85,000원만큼 돈 나가면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이때 유효매피 적립금은 18,519입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요 3,764, 4,522의 조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3,764 여기 들어갔죠? 한편 4,522,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고요. 일단 파생상품.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유효매피 적립금 25,000만큼 이 부분을 조정한 거고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25,000 수취하는 게 이자율 수합에서 25,000만큼 수취하는 거 아닙니까? 변동이자 수치가 고정이자 지급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2년도 반영한 내역이고요. 자, 3년도에 8% 고정금리 나갔죠? 장기 차입금 상환을 합니다. 이자율 수합 쪽인데요. 미리 계산했던 거 1481, 2만 빠지게 되죠? 1481만큼 OCI 집어넣고요. 2만만큼 OCI 빠지면서 다 정산이 되죠.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해서 2만원만큼 돈이 더 들어오는데요. 그거는 앞서 여기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앞에서 했던 요 내용들을 분기에다 반영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분기를 쫓아가 보면요. 1년도에 나간 돈 6만원이죠? 2년도에 나간 돈 85,000원이 나가지만 25,000원만큼 파생상품에서 받기 때문에 역시 6만원만 나갑니다. 3년도에 8만원이 나가지만 2만원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6만원이 나가는 셈이죠. 나가는 현금은 픽스가 된 거예요.
리버로 고정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리버 플러스 2%, 6%로 고정이 된 겁니다. 교재 723페이지 아래쪽에는 위험회피, 외화 위험회피의 확정계약인데요. 확정계약은 페어밸류 헤지가 원칙이겠지만 외화에 대해서는 페어밸류 헤지, 캐시플로우 헤지가 다 가능하다고 했죠.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페어밸류 헤지를 선택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확정계약에 대해서도 평가손익,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평가손익 모두 PL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상계가 되게끔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위험회피로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파생상품 평가손익만 OCI로 인식을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9번.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달러에 취득하는 확정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현물인도는 다음 연도 3월 말이랍니다. 그때 지급을 하고요.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1000달러 지금 당장 지급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환율이 높아지면 내 주머니에서 꽤 많이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달러당 1100원에 매수하는 통화 선도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이때 만기가 2년도 3월 31일, 그러니까 만기 6개월짜리 선도 환율이 1100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현물 환율 1050일 때 환율은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이 됐고요. 조금 올랐죠? 하여튼 1140원으로.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물음 1번, 갑회사가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대해서 통화 선도계약을 페어밸류 헤지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페어밸류 헤지 계약 체결일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도 없죠? 자, 12월 31일입니다. 앞에 환율표를 보면은요, 선도 환율이 1100원에서 1130원으로 30원만큼 올랐죠? 따라서 미리 매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선도 환율이 높았으니까 파생상품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나오죠. 반면에 확정 계약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리 내고 싶었는데 환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기계장치 취득할 때 나갈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이 네팅이 되는 거죠. 상대 계정은 파생상품 자산, 확정계약 부채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게 되는 거죠. 자, 3월 31일이 됩니다. 환율은 1130원에서 다시 1140원으로 또 뛰죠. 10원만큼 또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하면서 파생상품 자산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11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했는데 1140원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자산 4만원 인식했던 거 빠지면서 결국은 현금 4만원이 들어오는 개념이죠. 이 분기에는 순액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총액으로 표시했던 이유는 전체를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1100원만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1000달러가 들어오는데 그때 현물 환율이 114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한편 확정계약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하면은 확정계약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 손실은 네팅이 될 거고요. 자, 기계장치 취득을 하죠. 모두 1000달러, 1140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때 확정계약 부채 잡아놨던 4만원이 빠지면서 확정계약 부채가 기계장치 최초 취득 금액에 반영이 되는 거죠. 기계장치 최초 인식 금액은 110만원이 되는데요. 110만원은 애초에 선도계약 체결할 때 달러당 1100원에 나는 픽스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만큼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죠. 이번에는 물음 2번 확정계약 위험회피에 대해서 통화 선도계약을 캐시플로우 헤지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10월 1일엔 회계처리였고요. 12월 말에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3만원만큼 평가 이익을 OCI로 인식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3월 31일 날 파생상품에 대해서 또 OCI 만원을 또 잡습니다. 파생상품은 4만원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4만원 빠지면서 현금이 4만원 들어오는 셈이죠. 이거 순액으로 표시해도 상관은 없고요. OCI는 자산을 취득할 때 최초 장부금액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110만원입니다. 앞서 페어밸류 헤지에서도 기계장치는 110만원으로 최초 인식이 됐죠. 캐시플로우 헤지에서도 110만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 회계처리 간의 궁극적 차이, 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표 8을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중가치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자산과 확정계약 부채가 동시에 잡히잖아요. 당기손익은 상쇄됩니다. 현금으로 위험회피는 이 사례의 경우에 파생상품 자산과 OCI가 잡히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채입니다. 어쨌거나 부채가 늘어나요. 공중가치 위험회피에 대해서는.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처음부터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공중가치 위험회피를 할 때 더욱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죠. 반면에 현금으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자산 대 자본이니까 오히려 순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표 9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화 매수 선도 계약의 경우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 매수를 하겠어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진짜 올라갔어. 그러면 파생상품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내려가면 파생상품에 대해서 손실을 인식을 하겠죠? 이럴 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이익, 확정계약 손실, 파생상품 손실, 확정계약 이익인데 문제는 확정계약 부채, 파생상품 부채가 각각 잡히잖아요. 자산도 잡히지만 각각. 어쨌거나 부채가 잡히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지더라도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아져요. 외화 매도 선도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만 바뀌었지 어쨌거나 부채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위험회피를 적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외화 매수 선도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진짜 환율이 높아졌어. 그럼 파생상품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서요. 자산을 인식을 합니다. 자산을 인식을 하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은 내려가죠. 그러나 반대로 예상과 달리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나는데 자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번에는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악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갈 때는 페어밸류 해지가 그럴 만한데요. 회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경우에 예상과 달리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은 부채 비율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10여 년 전에 외환위기 때 조선업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더랬어요. 즉 조선사들은 선박 수주를 하고 장기에 걸쳐서 대금을 선주로부터 회수를 하는데 그걸 미리 외화 매도를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환율이 떨어질까 봐. 그러나 외환위기 때 환율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상승을 하는 바람에 파생상품 부채가 인식이 됐고요. 엄청난 평가 손실을 인식해서 자본 잠식 상태까지 가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수천 %를 돌파했었죠. 이때 죽어가는 조선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계 감독당국에서 회계 변경을 용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즉 캐시플로우 해지를 페어밸류 해지로 바꿀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허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 728페이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으로 위험회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페어밸류 해지, 오늘 했던 캐시플로우 해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